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원래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많아요. 유형도 다양하고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먼저 공부하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이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and가 아니고 또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또는 하자 있다라고 하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야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일치했는데 하자가 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잘못된 의사결정 내용대로 표시가 됐다. 이건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법조문 4개고 행위는 5개죠. 4개의 법조문에 먼저 107조 그리고 108조 그리고 109조죠. 109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110조가 있다. 110조. 그래서 110조를 비진의 표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자, 성립요건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성립요건에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는 하기는 했는데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여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죠. 알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통정호의 표시는 이렇게 두 가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정호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아직 통정이 안 된 거야.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안다고 무조건 지금 통정이 된 건 아니죠. 그렇게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다. 그럼 그때 이제 통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4번째,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의사와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점인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표의자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모르고 있으니 상대방도 이걸 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달라요. 이 비진의 표시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던진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그냥 자기가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원칙이 표시한 대로 유효죠. 원칙은 표시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유효란 얘기입니다. 유효인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 즉 표의자가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시험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도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도 하죠. 이때는 무효로 합니다. 그럼 이거 반대 해석하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은 어떤 상태죠?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유효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4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4가지 정도가 여기와 관련돼서 잘 나오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앞에 거 3가지 정도가 좀 잘 나와요. 비진의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끄댕 사건이라고 해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유효인 대표적인 판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가 반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가 없어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 사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일괄사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유효인 판례와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인 판례. 그 다음에 이 107조는 어디에 적용한대요? 대리권 남용에 107조를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까지 이렇게 전달하면 이건 대리권 남용에서 한 번 더 볼 거니까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 정도 이렇게 아시면 충분한 거예요. 비진이 표시는요. 이때도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죠.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는 거고 신분행위는 언제나 그냥 무효로 확정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있죠. 공법상행위 있잖아요. 공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법행위는 언제나 유효로 확정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법행위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와요. 이거는요. 세부적으로 소송행위 있잖아요. 소송행위나 행정행위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행정행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영업허가 내지는 건축허가를 내준다. 각종 허가 이런 것들이고 더 잘 나오는 게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행정행위로 해서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공적행위라고 보는 거야.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단체적 거래 행위다. 그래, 단체적 거래 아니면 정형적 거래 행위 있죠. 거래 형태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정형적 거래 행위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체적 거래나 정형적 거래도 그냥 유효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단체적 거래가 사례로 나오면 주식으로 나오죠. 주식의 인수청약 이거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있죠. 어음 수표 행위 이런 것들로 나오고요. 여기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죠. 무과실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3자 스스로 나는 선이에요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의로 추정이 된다. 요겁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107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8조, 109조, 110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정호의 표시는요. 통정호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죠. 그렇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이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인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니까 짜고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짜고 했으면 이건 그냥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무효고 다만 이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될지 모르겠지만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죠. 이 무효로 나눠서 두 개 정도 비록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록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인데 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그죠? 불법 원인급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요거하고 같이 알아서 비교해야 될 게 은닉행위 비교해야 되죠. 은닉행위하고 신탁행위 있잖아요. 신탁행위 요거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은닉행위라고 하는 건 증여하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하는 거죠. 통정호의 표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가장행위거든요. 짜고 한 허위의 행위다라고 해서 매매를 하면 그걸 가장매매다.
임대차를 하면 가장 임대차다.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면 가장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가장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행위. 그런데 이제 은닉행위하고 신탁행위는 자, 증여를 해서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되는데 그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못하고 매매로 가장했다. 그럼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증여로서는 유효지만 매매는 무효죠.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의의 제3자를 따질 때 문제가 되는 게 당사자는 일단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했습니다. 이 표시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권리가 이 표시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전된 게 아니죠. 무효인 통정호의 표시했으니까 이전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권리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 권리가 만약에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기타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 지위에서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처분행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죠. 뭐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 다시 양도한다. 저당권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여기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경매 실행하거나 저당권 자체를 양도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그렇게 했대요.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가짜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는 권리를 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제3자거든요. 이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그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은닉행위는 말이죠. 제3자의 선의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은닉행위나 신탁행위는 갑하고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표시를 뭐로 표시한 거죠? 매매로 표시해서 등기까지 한 거잖아요. 이 등기는 원래 매매는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얘는 증여로서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니까 이 사람은 매매로 권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건 가짜 권리가 아니잖아. 여기는 가짜 권리지만 그렇죠. 이건 진정한 권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건 진정한 권리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제3자 이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 따져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정은 선악 따질 필요가 없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폐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엄폐물이 돼요? 여기서 엄폐물이 되잖아요. 완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럼 이후에는 얘는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을도 갑도 무효등기 말소 내지는 반환 청구 절대 할 수 없어요. 여기도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은닉행위하고 신탁행위 여기서 구분하고요. 또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3자에 포함되는 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제3자를 따질 때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를 통해서 형성된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는 진정한 법률관계는 아니잖아요. 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3자고 그 사람이 선이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권리는 처분할 수 없는 권리잖아요. 사실은 자기에게 처분권이 없잖아요. 근데도 제3자에게 처분행위 했답니다.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겠지만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보호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제3자 따지는 거 요거 해야 되는데 암기할 게 아닙니다. 따질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따져볼게요.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다. 가장 매매를 했다. 그럼 을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 병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뭐 지상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임대차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선이면 보호가 된다. 만약에 저당권만 설정해 줬다. 그럼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 양도할 수 있죠. 저당권 자체를 양도했다든지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대요. 그럼 경락받은 사람
저당권 실행 경매에 의해서 경락받은 사람도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상권 설정해줬다. 지상권 임대할 수도 있고 지상권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해줬다. 전세권에 기초해서 전세금 안 주면 경매도 실행할 수 있죠. 여기 뭐야? 채권을, 가장 채권을 하나 만들어줬다. 이 채권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파산해버렸대요. 파산해버리면 파산관제인이 이 사람의 권리를 다 승계받아요. 이 사람의 재산권이나 채무를 전부 파산관제인이 승계받아서 이 사람의 재산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이 가장 채권자가, 가짜 채권자예요. 가장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무조건 선의의 제3자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 권리 모두 승계받아서.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갑에게 얘기합니다. 너 을한테 줄 돈 있는 거 빨리 갚어. 그래야 파산 절차 진행되니까. 그럼 갑이 뭐라 그래요? 그거 사실은 가짜였는데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고래?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 둘 문제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거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럼 평상시에 얘한테 대한 채권자가 하나 있었는데 채권자는 얘가 거지라 뭐 압류할 것도 없고 돈 받을 길이 묘연해가지고 맨날 소주 먹고 있었다고. 근데 우연히 등기부 띄워보니까 소유권이 하나 있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압류 또는 압류해버려야지. 압류나 가압류해버려야 되죠. 딴 데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럼 이 사람도 이게 있었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존의 채권자지만, 일반 채권자지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압류해버렸대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면 그 피담보 채권도 또 압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 압류 채권자도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다. 이 제3자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착오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유효였고 여기는 무효였잖아요. 이거는요 유효입니다. 근데 이건 다시 무효로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의자 지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잖아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상대방이 알고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표의자가 모르는데 상대방이 알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뭘로 하냐면 유효로 합니다. 유효로 하되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9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도 같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이 되려면 여기 또 판례 참 이런 판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판례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면 알았더라면 그 얘기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어렵게 표시합니다. 지가 알고 있는 모든 용어 다 동원해서. 왜? 일반인들은 개돼지인데 이거 내가 한 말 다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래 이것들이.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표시합니다.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해버립니다. 더 복잡해졌죠?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법률행위 해놓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취소하고자 하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쓰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 집에 계신 분 가끔 얘기하죠. 자, 빨간색 살라고 했는데 실제 사와서 가서 보니까 하얀색이더라. 아니면 하얀색 살라고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노란색이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노란색도 많이 써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냥 노란색으로 뭐 쓰지라고 하는 타입이면 나는 무조건 가서 바꿔야 됩니다. 하얀색으로 바꿔야 직성이 풀리지. 안 그러면 저는 못 견디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바꾸는 사람도 있고 안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이 중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정도가 좋다면.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 있대요. 그로 인해서. 그럼 우리 집에 계신 분 1등입니다. 바꾸러 가는 거.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분은. 그리고 꼭 나보고 바꿔 그러죠.
그런데 네가 가서 바꿔 그러잖아요. 그래요. 무조건 1등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1등으로 가서 바꿔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표의자 주관적으로,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나중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런 판례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뭘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표의자의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자가 어떤 목적에 어떤 종류의 법률 행위를 했느냐 그런 거야. 직업하고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입증 책임이 조금 다르죠. 입증 책임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취소하고 싶은 자가, 취소하고 싶은 자는 표의자다 그래도 되죠. 요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그러면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좋은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맞아요? 틀려요?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거는 뭐 응용도 아니야. 맞는 거잖아요.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효력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잖아요.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면 뭔데? 무효가 되잖아.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 거기까지만 생각할 줄 알면 되는데, 그죠? 어떻게 2단을 생각해? 1단도 어려운데. 2단도 아니야. 이건 1단이야. 그냥 1단. 그럼 이거는요, 법률행위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죠.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효력 있어. 유효야. 이행해. 라고 주장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바꿔내기도 합니다. 자, 어느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중과실이 있느냐. 이 중과실은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중과실인데,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 아니면 공무원의 말을 믿고 국가에다가 뭔가 증여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뭐죠? 이거는 중과실 없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든지 공무원의 말을 믿고 했다, 그럼 무조건 중대한 과실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오면 뭐예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설립용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게 늘 나오죠, 판례가 이게. 그렇죠? 공장 설립용 토지를 매수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착오의 유형 중에서 기간의 착오 중에서 전달 기간의 착오 있죠. 전달 기간의 착오는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만약에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인 것이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전달기간의 착오요. 요거하고 동기의 착오 있잖아요.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만 동기가 표시됐다,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다,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커피 앤 도너츠, 브레드 앤 버터처럼 항상 같이 알아야 되는 게, 표시됐으면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면 표시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커피 앤 도너츠, 표시됐으면 합의 필요 없다. 브레드 앤 버터, 그렇죠? 유발 제공됐으면 표시도 필요가 없다. 요거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잘 정리하시고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만 착오 참 할 거 많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서 계약 해지로 인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경과실만 있어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는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했다.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경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건데, 그래도 우리 민법에서 정한 취소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답니다. 그럼 계약금 못 돌려받죠? 상대방이. 아니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아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주장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또 하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 버리면 매수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져 버리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이 중요 부분에 관한 판례도 몇 개 봐야 되죠. 착오할 거 참 많습니다. 중요 부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라든지 아니면 지적 부족, 수량 부족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정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 아니죠. 특별히 임대인이 소유자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경우에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정도 판례를 좀 보시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얼른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비진이는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비진이, 그거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요. 성립요건에 보시니까 칠판 보고 한번 해볼게요. 성립요건은 의사표시 했는데 일치하지 않았고 표의자는 알고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돼 있죠. 그게 우리 책의 1, 2, 3, 4번 성립요건이고 효과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하니까 이거 반대 해석이 유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비진이 표시는 그냥 놔두면 뭐예요? 유효잖아요. 원칙이 유효니까. 그러면 반대로 무효가 된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잖아. 아시겠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제3자는 이렇게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비진의 표시로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이 제3자라고 합니다. 입증 책임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득자,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리권 남용, 배임적 대리행위에 그대로 유추 적용한다. 이거는 우리 대리권 남용 쪽에서 한번 더 본다고 했습니다. 적용 범위, 재산상 법률행위다.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적용합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나 유효죠. 이거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핵심 지문 정리, 거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4번에 갑은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의 의사표시 없이 금반지를 을에게 주었고, 정신 나간 놈이죠. 을은 그것을 병에게 매도했답니다. 그렇죠? 동작 빨아내고요. 을이 선이이기만 하면 병은 악이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선이면서 뭐까지 있어야 되는가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진이에서 진이란 이거 따질 때 그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진이에 의한 표시다. 그래서 거기에 5번에 강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표의자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뭐죠? 진이죠. 진이. 그 다음에 6번은 소에 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행위야? 소송행위잖아요.
공법상행위죠. 이건 언제나 취하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예,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도 내가 사직 썼으면 우리 상사가 날 잡겠지. 그런데 휙 돌려버린 거죠. 예, 인사과에 보내버린 겁니다. 사직의 효과 발생하는 겁니다. 떼굴떼굴 굴르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팔꿈치만 다쳐요. 예. 자, 넘겨보시고요. 통정호의 표시 나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별 개념 중에 은닉행위 있잖아요. 은닉행위 아까 설명을 했죠. 은닉행위.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했다죠. 그래서 은닉행위는 언제나 증여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닉행위의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것이고요. 신탁행위,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건도 의사표시했는데 일치하지 않았고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돼 있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부당이득 관한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거든요. 다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된다죠.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이 나왔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하게 되면 언제나 107조 아니면 108조인데 95%가 108조에서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군요. 두 사람의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당사자가 나중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은 두 사람의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가장매매했다는 얘기예요. 통정호의 표시했습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한 부분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가장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고 해서 얘가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행기에 얘는 얘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짜 매매니까 없는 거잖아요. 얘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너 나한테 대금 줄래? 그랬더니 얘가 대금 받을래? 그리고 주저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뀌죠. 무효행위가 아니야.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겁니다. 새로운 매매계약을 이때 다시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등기는 그대로. 이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는데 무효등기 유용하려면 중간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없어야 무효등기 유용되는 거지. 중간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원칙적으로는 유용 못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유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그 무효행위 추인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된다. 108조가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에 의한 것으로 보는 거고. 제3자를 따질 때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요. 가장 전세권에 기해서 전세권 설정해 줬더니 그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그렇죠.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 그래. 가장 매매했으면 돈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오른쪽에 가장 매수인한테 다시 샀대요. 이것도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매매니까. 가장 매수인 또는 가장 전세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 번만 생각하면 이거는 금방 찾아내요. 이거는. 이게 실제 권리는 아닌데 실제 권리인 것처럼 다시 처분행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니까 이거 금방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매수인에 대한 압류 채권자. 저거 거진 줄 알았더니 집 생겼네. 얼른 압류했대죠. 압류 채권자. 가장 채권자 파산시. 가장 채권자 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파산시 그 파산관제인은 갑한테 무조건 갚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파산관제인.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가등기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 그 얘기잖아요. 가등기를 취득한 자 이 사람들이 다 제3자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이거든요. 이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을 어떻게 따지냐면 갑이 을한테 야, 내 집 좀 네가 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래 라고 해놓고 다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선의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물건 달라고 못하죠. 그럼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돈은 얘한테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던가 타인의 물건을 지금 이렇게 처분했고 회수하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가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주택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주택을 못 돌려받고 불법행위에 기한 뭐가 생겨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서 생긴 권리가 아니잖아요. 기존 권리의 가치 변형물이죠. 이거의 양수인 이걸 A가 샀답니다. 이거는 가장매매에 기한 가장매매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에 대한 가치 변형물을 승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의 정의와 맞질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즉 허위 표시로 인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는데, 얘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음에 따라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을 승계한 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적용 범위는 계약 및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수가 없잖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철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조금 쉬었다 할 테니까 칠판 지우지 마세요. 조금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